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30 스마트시티 우리 서울의 위상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갑니다. 스마트 시티즈 인덱스 2022 심포지엄, 우리 도시의 현재를 서울의 디지털 경쟁력으로 짚어보고 디지털 가버넌스를 실현해갈 서울의 청사진을 조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진행자로 함께하는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요, 우리 서울의 디지털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춘 리딩 도시로서의 비전을 위해서 전문가분들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도시, 그 미래 비전의 요람인, 그 중심인 서울 디지털 재단의 정책 사업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의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서울. 그 중심에는 서울 디지털 재단이 있습니다. 스마트 서울을 위한 미래 전략 첫째. 넥스트 디지털 서울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재단은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해 서울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시티즌 확대입니다. 재단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의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신기술 융합과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업을 위해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서비스 R&D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혁신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 서울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단은 시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으며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을 통해 서울의 메타시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건전한 메타버스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 스마트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디지털 리딩 도시로서의 우리 서울을 만들어 가시는 서울 디지털 재단의 비전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의 디지털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필요한 점을 생각하며 디지털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또 공감하는 순서로 진행하겠고요. 무엇보다 해외 도시 사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연사자 분들과의 발표의 시간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정훈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죠? 네.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을 천천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훈 교수님께서는요, 스마트시티 초기 모델인 뉴시티 연구부터 스마트시티 인덱스 개발까지 15년 이상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를 해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2 스마트시티 인덱스로 살펴본 서울시 디지털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뜻깊은 자리고요. 사실 서울시와 서울 디지털 재단이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아까 강성주 부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 역사를 좀 같이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마트시티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좀
세계 도시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그 부분이 이제 2012년도에 스탠포드에서 제가 연구 교수로 갔을 때부터 좀 개발이 돼서 15년도부터 17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국영문 인터뷰 영문 보고서가 나오고요. 올해 이제 세 번째 서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드 에디션에는 저희가 캠브리지 IFM 엔게이지랑 같이 함께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인덱스를 통해서 바라본 서울시의 어떤 디지털 정책 아니면은 어떻게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풀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마 리포트 자체도 이제 지금 하나씩 다 받으셨고 아마 웹사이트에도 저희가 나중에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보시고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또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스마트시티는 저는 2015년도부터 좀 이 부분을 좀 융합적인 성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 혁신 아니면 지역을 좀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저는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심엔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관점이 저는 스마트 도시 3.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는 이제 개방형 혁신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4.0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사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도시의 문제들을 좀 더 ICT에 융합된 관점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 스마트 도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인덱스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부터 올해 22년까지 내년에 이제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 이제 50개 도시를 좀 대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31개 도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31개 도시에서의 1,489개의 스마트 도시 관련된 서비스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14개 정도의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기반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저는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514개.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31개 도시 중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율주행차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게 1,088개 정도가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이랑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리빙랩 민간 시민 그다음에 공공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리빙랩 개념들을 206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였고요. 한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은 한 1.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고 저희가 보는 관점 한 8가지 관점으로 좀 오늘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과 문화 스포츠 쪽에 어떤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 문화 관광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 두 분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쪽과 환경 쪽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관점에서의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지나면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혁신성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뉴욕, 바르셀로나, 서울, 런던 도시들이 암스테르담 도시들이 서비스 혁신성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이 분야들도 저희가 한 11개 분야로 했는데 11개 분야를 모두 다 잘 골고루 하고 있는 균형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제가 언급한 그 5가지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사실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의 이제 주 어떤 동력 원인은 바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좀 각자 이제 저희가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얼마나 이 도시에 접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봤을 때 대체적으로 IoT와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인프라나
현재 진행 중인 혁신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41% 정도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서는 이 지능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과 그다음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이런 헬싱키 이런 도시들이 상당히 성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과 함께 이제 의료복지 분야나 공공안전 분야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고, 뭐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학 이제 추적하는 그런 그 코비드 그런 플랫폼부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로봇, 헬싱키의 로봇이라든지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이 지금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얘기하는 디지털 메타 플랫폼 1.0 서울 아니면 뭐 디지털 메타 서울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저희가 좀 더 한번 전자정부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도약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계되면서 확장을 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좀 더 선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플랫폼들이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MIT에서 지금 초청을 해서 아마 서울시가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서울이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조금씩 외국에서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분야들을 좀 더 키워서 서울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보는 관점이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후 회복 탄력성이라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순위를 보면은 사실은 한 5위, 6위 정도 되는데, 당연코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 헬싱키 이런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거를 추진하겠지만, 사실은 도시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도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도시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고, 다른 도시들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으로 봤고요. 간접적인 거는 이제 친환경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도시들이 이런 환경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재생산인데, 좀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서울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두주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방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이 당연히 랭킹 1위, 2위 정도였거든요. 타이베이랑 서울, 뉴욕 등으로 이제 순위를 나갔는데, 공공 데이터의 이제 활용률을 저희 봤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활용률은 평균 전 31개 도시에 보면은 61.8%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대체로 싱가포르나 다른 도시들을 보면 상당히 이 활용률이 굉장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아까 우리 최창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민간 협동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들고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데이터의 품질, 여러 가지 데이터의 가버넌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서울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이 개방성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 참여입니다. 이 시민 참여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그런 혁신 프로젝트와 시민 참여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또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디지털 참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시민 참여의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무엇일 거고 저희가 포용적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인의 어떤 참여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바르셀로나나 지금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주권 뭐 이런 이슈들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 중에 인프라 통합 부분이 있는데요. 인프라 통합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이런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까지 이제 저희가 다 세 도시가 이제 국내 도시로 들어와서 봤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사실은 서울시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가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가 이제 6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민간한테 오픈을 할 거고 어떤 생태계들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좀 주도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무료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뭐 디지털 격차라든지 까치혼이라든지 이런 뭐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격차를 좀 해소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공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인프라를 주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이 또 시사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부분을 좀 봤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5년부터 봤을 때 시민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UCT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급자 관점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몇 년간은 저희가 사실은 놀라운 성장을 했고 사실은 현재 이제 서울시 안에서의 자치구 구 안에서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들이나 시민 참여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각자 이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모르고 서로 뭐 하는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암스테르담이나 이제 이런 다른 도시들과 함께 좀 높은 순위를 갖고 진행을 했고요. 대체로 교통과 에너지 환경 쪽이 이제 좀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관점을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또한 또 자치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반 이노베이션 부분은 저희가 한 1088개 프로젝트 중에 보통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아까 우리 강성주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어떤 그런 공공과 민간과 협력 파트너십들을 좀 보면은 사실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서울, 모스크바, 상하이,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공공 재원으로 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좀 민간 주도보다는 공공 재원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한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서방 국가들은 사실은 좀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은 어디까지 갈 거냐, 어느 산업을 우리가 보고 다음 걸로 우리가
민간 기업의 어떤 주도를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력적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창학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하나가 좀 핵심 전담 부서에 대한 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시의 거버넌스 종합 평가를 했을 때 그 동안에 좀 낮은 순위로 계속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혁신적인 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비엔나 등을 좀 보면은 종합 평가에서는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들을 보면은 산하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어떤 그 종합 계획이라든지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 부서가 같이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국 뭐 이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함께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필요한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조직의 어떤 그런 핵심 기능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ICT 부서가 좀 주도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혁신 기능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그런 신설 조직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조직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 지원 조직들과 함께 만들어져서 이 스마트시티의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스마트시티의 어떤 그 전략 보고서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 스마트 도시 전략을 다시 재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U의 이제 마드리드나 이제 이런 도시들이 리커버리 플랜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EU에서 펀딩을 받으면서 이 디지털 대전환 어떤 전략들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시티 개념이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이제 AI라든지 이제 배송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과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혁신에서 일상의 혁신을 좀 더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데이터의 어떤 플랫폼 중심의 어떤 스마트시티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제 정형화된 그런 시 안에 있는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든 산물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AI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스마트시티 서울시를 봤을 때는 인프라, 진흥화 부분에서는 계속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메타 서울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반면 이제 좀 약한 부분인 지속 가능성 부분이나 협력적 파트너십 부분에서는 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구축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서울시의 어떤 바람직한 스마트 도시의 방향이 어떤 거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분들과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스마트시티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시의 관점에서 좀 더 좀 혁신적이고 좀 앞서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서울의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세요. 네, 오늘 심포지엄 2부 순서 첫 번째 발표로 함께해 주신 이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디아나 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멀리 계신 이 박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오늘 함께 소통해 주시겠습니다. 디아나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님과 함께 스마트 시티 인덱스 평가를 공동 진행하셨고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주제로 유럽의 액세스가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해 주십니다.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My name is Diana Kripko, and today I would like to speak about sustainable transformation of cities using a case study of the Access project.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introduce us.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s one division within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t University of Cambridge. The research conducted at the IFM reaches from groups focused on fundamental research on a particular technology to groups who focus on overarching themes, for example, sustainabil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or technology policy. We collaborate closely with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all around the world, aiming to help them to create innovative solutions and to design effective strategies as well as to implement them. And Access project is an example of one of such collaborations. Access stands for advancing communities towards low carbon energy smart cities. The European Union has decided to become carbon neutral by 2050. So local authorities have to deal with a variety of challenges, as they have to consider different systems which need to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as well as a high number of different stakeholders which need to be involved, coordinated, and whose needs need to be considered in city strategies. So Access project aims to help and advance local authorities in planning of their smart grids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capacity in scaling up and planning the investments. The core elements of the Access project are 4 large-scale demonstrators, is development of an upscaling framework and toolbox with practical tools and methods for urban strategic planning, as well as a strong consortium which consists of both local authorities and experts from the academia. I would like to speak briefly about this core elements of the Access projects. So this slide shows our consortium. The 4 municipalities are City of Malmö from Sweden, Mechelen from Belgium, West Suffolk Council from the United Kingdom, and Amersfoort from Netherlands. And on the top you can see we call them knowledge partners, universities and research and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So the 4 demonstrators aim to showcase innovative smart grid concepts and business models. So having these pilots who demonstrate the benefits and advantages of the technology, it remain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o scale up this technology and also how to systematically achieve and contribute to their vision. Therefore, within Access project, we develop, we call it systematic upscaling approach, which enables cities to deliver their pathways and action plans for achieving their vision. And both the pilots and the upscaling approach together contribute to reduction of development time of an innovation project. They contribute to reduction of energy costs and, of course, to the savings of carbon emissions. Next, I would like to speak a little bit more in detail about the upscaling approach. So this upscaling framework
is consisting of a toolbox with different tools and methods which can be used in strategic planning. And one of the central tools is road mapping. Here you can see a generic road mapping structure where on the left side, on the right side, excuse me, you can see the vision. You have the timeline defined until the vision should be delivered on the horizontal axis. And on the vertical axis, there are basically three main questions which need to be answered and outlined. Why do we need to transform? What do we want to do to transform? And how do we want to do it? And the roadmap itself helps to tell and communicate the story narrative of where we want to go to, where we now, and how can we get there. So this generic framework was customized to the particular objective and scope within the Access project. And you can see it now on the right side. So again, we have the vision 2050 on the right side of our roadmap. On the top of our roadmap, we have trends and drivers, stakeholder needs which need to be addressed, and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which need to be considered by local authorities. In the middle of the roadmap, we describe the initiatives and programs which local authorities want to put in place in order to address trends, drivers, and stakeholder needs. And on the bottom, we have resources and enablers like governance systems, legal frameworks, regulation, technologies, finance, people and skills, which are all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and programs. And as you can imagine, to populate this roadmap, a large set of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which means that further analysis need to be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this data, to collect this information. So we have our roadmap here. And thinking of trends and drivers, one framework you might be familiar with is PESTLE method, which basically clusters trends and drivers in 6 categories: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and environmental. For outlining the stakeholder needs, which need to be considered by local authorities, we conducted a multi-step stakeholder analysis, where we first identified the stakeholders. We analyzed what are their interests and what is their influence on our projects and pilots, on our strategy. Another interesting analysis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ctually, is quantitatively developed scenarios. So this is an approach which helps to outline future scenarios. So basically how the future might look like. And the scenarios can be very positive and thriving or quite negative. However, the idea of developing these scenarios is helping the cities to understand what are the key themes or areas they need to focus their initiatives and programs on, independently, whether the future will look great or not. So having this understanding, the next step is obviously to understand and identify different options for initiatives and programs. Here we used so-called TOS analysis, which is based on SWOT analysis. And having these different options and ideas,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and select which initiatives and programs will be put forward, because as always, the resources are constrained.
So here we have another tool which we use to conduct this portfolio prioritization. And one last example is analysis, which we use for the bottom layer, for the how layer of our roadmap, where we actually already decided that this initiative, and we need for a particular initiative to source a partner or to find a technology provider. So the question we are trying to answer, how to find the right partner and the right technology or solution for our objectives and scope. So to sum up, within the Access project, in order to enable cities to develop and implement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we pilot technologies, we think strategically about how to replicate and roll out this technology. We also think about what does it mean for the governance structures within the city. So basically, how to help and support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last but not least, very important for us is actually knowledge dissemination, which we conduct through 3 different activities. We create city support groups where our Access cities team up with a peer city and basically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gained. And all Access partners collaborate with different regional entities. And also we engage in a wider range of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in order to disseminate the project results, the innovation approach we created here in order to help others to learn from all our experiences. Thank you very much. I very much appreciate your invitation to your forum,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ope one day to meet you all in Seoul or here, maybe in Cambridge. Bye. 네, 멀리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통해 주신 디아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서울디지털재단 최창학 자문위원단 위원장님 천천히 무대 위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최창학 위원장님은요, 지리정보시스템, 행정정보체계 등 도시개발체계와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 디지털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거버넌스라고 앞에 제목을 붙여놓으면 너무 거창하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해서 조금 앞에 다른 각설들을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뒤에 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결국은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그 작동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지금 앞에 우리 이 교수님 또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에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 제가 스킵을 할 겁니다. 괜히 뭐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현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온 컨셉은 아니죠. 그 전에 뭐 UCT부터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다만 초점은 이렇게 컨셉은 조금씩 그 진화를 해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전체적인 거, 국가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현 정부가 그 아직까지는 그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뭐 자꾸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3차 스마트 시티의 종합 계획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3차가 진행되고 그 핵심 내용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쭉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종하고 부산의 그 에코델타 시티 두 가지를 이제 국가 전략 그 산업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드에 대한민국의 거의 좀 이름 있는 도시치고 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의 어떤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그 시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 정부가 추진 뭐 기본계획 또 각 그 법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다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이 비슷한 어느 시 도권을 보더라도 그 컨텐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용어만 약간씩 바꾸고 정말 진지하게 그 자기 그 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시민사회나 또 정부 내부에서 시정부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프라이오리티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 해서 해놨는데 그 왼쪽 보면은 세종하고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사했을 때도 부산 그 에코델타 시티의 경우는 직접 우리 공사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 이게 같이 협력 저희들 이제 공사에서도 인력도 파견해주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하지만은 핵심적인 전체적인 그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한번 전주시장님 만나서 전주시가 행정적인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행정적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지느냐 안 갖추어지냐거든요. 아무리 플랫폼 해놔봤자 이거는 보안상이 안 되고 이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해서 행정 데이터가 못 넘어오면은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게 상당히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왜 그러면은 행정 데이터를 못 주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은 첫째가 제가 볼 때는 권한과 책임 문제예요.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우리가 뭐 데이터 경제도 어떡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오류나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런 것 때문에 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부족한 경우도 또 내부 데이터 보면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감하게 데이터를 오픈하기가 힘든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한테 또는 자기 조직이 또 자기 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보다는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묻는데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오픈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제가 전주에서 실행을 해봤는 것은 시장님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전주시를 하나의 나는 모델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필요한 행정 데이터만 해주면은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취약한 것이 재정이거든요. 돈은 우리 LX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했죠. 또 시장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국장님들하고도 같이 여러 차례 공식적 비공식의 미팅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그 꿈을 실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나머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뭐랄까요 전체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내실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과연 과거에 해오던 사업에다가 앞에 스마트라는 걸 붙이는 것 외에 뭐가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조금 아까 앞에 세종 5-1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두 사업 다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이 착수 보고회를 정말 거창하게 했어요. 부산에서 할 때 저도 그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제대로 이행을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뭐 챌린지 사업도 각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건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는 겁니다. 5년 동안에 SPC조차도 제대로 구성을 못 해내더라. 이게 왜 안 되는가? 실제로 마스터 플래너라고 양쪽이 다 두 분이 지정이 돼 있어요. 두 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이 정부 조직 내부에 정책으로 투입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투입해서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거는 뭐 공연물이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SPC조차 안 됐다 하는 것은 첫 사업을 제대로 그렇게 못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관심을 좀 비판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저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무슨 보고회가 있다면은 이게 그냥 실제로는 안 됐는데 그냥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뷰티풀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막 보고하고 동영상 돌리고 하면은 뭔가 막 엄청나게 된 것 같이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심지어 캐드 가지고 무슨 그림 그려가지고 올려놓고 마치 다 됐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결국 저는 그 밑에 언급했습니다만은 거버넌스라든가 협력 체제라든가 혁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혁신 생태계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취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욕을 먹더라도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해야 돼요. 너무 원만한 인간관계만 고려하다 보면, 가서 점잖은 얘기만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강하게 좀 푸시할 때는 푸시를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게 뭐 그런 것은 뭐 전제주의 시대처럼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독임제 기관, 어느 국장, 아까 뭐 이제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단독 조직으로 해놓으면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다른 국장, 다른 본부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외부의 민간 위원들하고 내부의 국장급을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내부 하면은 또 너무 많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의 국장급 하고, 그다음 외부의 전문가들을 합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적어도 매주 정해서 매주 뭐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는 회의다 해가지고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그러면은 거기서 논의된 것이 거기에 참여한 국장은 자기 소관에 관련돼서는 돌아가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논의도 그냥 내부의 국장들만 스마트 시티 뭐 해가지고 내부 협의체로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다른 부서에 관련돼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로 책임성이라든가 왜 나무 부서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또 그다음에 먼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와요.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은, 제가 민간합동위원회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민간합동위원회를 하면은 중요한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역할을 하려면은
매주 한 번을 모이는 조직으로 가 있는데 아마 못 모여도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일이 집행이 되지.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서는 저는 일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상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앞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에 스킵을 쭉 해나가고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도 스킵을 하고 여기 보면 뭐 단기적이고 좀 보여주기식이고 이런 접근 방법, 조감도, 동영상, 수작업으로 뭐 그리는 거 눈을 보기는 뭐 그럴듯하죠. 정말 뷰티풀합니다. 뭐 한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서울시는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사람이 있고 또 기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참여가 과연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그 어느 정도 수렴시켜서 녹여서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냐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가 옳게 되려면 저는 이런 부분부터 작동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사례로 해놨습니다만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뭐 조직을 이렇게 위원회로 운영하고 또 그것을 전담 기관을 예를 들어서 서울 디지털 재단 같은 경우에 전담 지원 기관을 해서 좀 인력을 좀 보완해서 행정 조직이 이 장기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외 케이스라든가 성공과 실패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하려면은 또 역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 예산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경우 그 사업의 예산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조직의 어떤 운영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 조직을 하면은 그거 뭐 조직이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몇십억씩 이렇게 날리는 게 괜찮고 그것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가지고 검토해주고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정보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쭉 얘기 좀 해놨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해본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도 생각만큼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구축을 해보면은 되게 무슨 처음에 우리가 컨셉으로서는 현실 세계하고 거의 똑같은 그 트윈을 만들어서 미러링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가 IoT라든가 이런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트윈에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대단히 이상적입니다만은 현실에서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 제가 해보니까 이 3차원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다 디지털 트윈도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3차원으로 해봤자 실제로 찍어봤거든요. 해가지고 돈을 엄청 들어가지고 해봤는데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트윈에서는 가을에 찍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무성하게 나뭇잎이 있고 또 뭐 낙엽이 어떻게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반응이 안 된다. 그럼 그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이벤트 변화를 다 트윈에서 나타내도록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방법이 그 뒤에 나중에 옵니다만은 LOD라는 컨셉을 좀 도입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스죠. 어떤 부분을 빨리 또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트윈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할 것이냐.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속도 조절해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을 저는 위원회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한다면은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는 게 여러 부서에 관련될 수밖에 없고 시민생활하고 다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버넌스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매주 모임이 가능한 민간합동위원회를 하고 그 조직이 그 사람 그 회의에 오는 분들한테 또 생업이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즉시 판단해가지고 방향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를 실행하고 디테일한 것을 챙겨주는 맨 밑에 있는 전담 지원 기관이 필수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위원회한테 너무 오버로드 걸리기 때문에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은 가볍게 참여하면서도 중요한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위원회 운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 기관이 필수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